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에 약간 모양새가 달라지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라든지 갑자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회사들, 뭐 오라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브로드컴하고 오라클을 잠깐 언급했는데 네. 이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조금 색깔이 변한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어느 정도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챗GPT가 발표된 이후로 2020년 이후로는 엔비디아가 완벽하게 주도하는 장세였고요. 네. 엔비디아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 GPU를 사기 위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에이직이라고 하면 어떤 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뭐 에이직의 그 글 네. 그대로를 설명드리기보다는 GPU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범용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반도체라면 우리가 특정 알고리즘을 딱 세팅을 해놓으면 거기에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GPU를 그냥 쓸 때는 범용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들 저런 기능들 다 다양하게 써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의 다양성을 쓸 수 있고 다이 사이즈 자체가 좀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에이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뭐 구글은 구글에 맞게 알고리즘에 맞게 메타는 또 메타의 알고리즘에 맞게 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가지게 되고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GPU가 여전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A100이었거든요. 그 당시 챗GPT 처음 발표됐을 때. 네네. 그때 첫 출시 가격이 10,000에서 15,00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챗GPT 발표되고 수요가 늘어나자마자 갑자기 이게 30,000달러, 40,00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전체에서 투자 비용이 그러니까 캐펙스를 데이터 센터를 할 때 그때 이제 GPU 구매 비용은 10% 언더나 10에서 20% 사이였는데 지금은 GPU 사기 위한 비용이 4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모로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에이직 반도체로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좀 많아지고 있다. 뭐 두 개가 같이 네네. 성장하지만 저희가 주도주라고 표현했던 것도 이 업종 내에서의 아웃퍼폼이 어디가 나올 것이냐가 저희 액티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에이직이 좀 더 선호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게 이제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회사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이제 오라클이랑 네. 브로드컴 실적 발표랑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었던 게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도 좀 쇼킹했던 거는 원래 이 에이직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TSMC의 선단 공정 하나를 차지하고 사실 이 반도체가 테이프 인이 돼서 테이프 아웃되기까지의 시간이 네.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을 다 쓰면서 이 테스트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업체들밖에 못해서 브로드컴도 한 3개 업체 정도만 지금까지 고객사로 에이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픈 AI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 때 좋았는데요. 네. 오라클도 똑같았거든요. 오라클도 그 전까지는 수주 잔고가 150빌리언 정도였어가지고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450빌리언까지 올라갔던 게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투자를 오라클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그 연결선상이 있었고요. 오픈 AI가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그 기저엔 또 에이직 반도체라는 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우리 시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엔비디아부터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아웃퍼폼하는 것을 찾자면 에이직과 관련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걸 확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희 이제 에셋플러스에서 항상 이걸 좀 대장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에이직도 있고 GPU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데 그 뒤에서 이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경쟁이 조금 덜한 영역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기업이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의 TSMC 같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HBM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사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네. 에이직을 하든 GPU를 하든 모두가 다 HBM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에이직을 하든 GPU를 하든 TSMC의 선단 공정을 통한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쟁 관계에서 조금 더 뒤에 있는 업종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경제적 혜자가 높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국내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 상품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그 트렌드 동향을 이제 미국 기업 위주로 지금 글로벌 기업 위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그러니까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한 2달 전부터도 네네. 계속 그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중시해 왔던 건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부장 관점에서도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AG이든 GPU든 지금은 이제 학습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학습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는 D램만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SSD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연산을 하기 위한 메모리의 용량 자체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레가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좀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짚어드리기보다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소부장 기업들이 좀 많이 이제 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서 포트폴리오로 같이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국내에서도 그런 투자의 수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간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눌려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장비 업체라든지 소부장 쪽에서도 주가 대비 퍼포먼스가 충분히 좋았던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최고점을 놓고 오늘도 이제 3,383까지 지금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시장의 어떤 기조적인 변화로 느껴지십니까?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에셋플러스 내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최근에 좀 변한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저희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건 뭐 정부가 지금 주주 친화적인 방향성을 한 번 더 재확인을 시켜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정책적으로 나갈지는 알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면 펀더멘탈하게 올라올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치 투게더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관점에서 또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네네. 드렸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것들이 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HBM 메모리 반도체를 마이크론을 통해서 노출할 수도 있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자체의 매력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산 같은 경우도 뭐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재래식 무기에선 좀 앞서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오랜 휴전의 역사 때문에 이 무기들이 실전 배치가 많이 되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가 계속되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네. 방산은 한번 기기 수출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포탄 수출로 인해서 반복적인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K컬처 부분인데요. 아까 앞서 뉴스 시간에도 나왔었지만 농신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사실 뭐 K뷰티가 그냥 한 번 좋다, K엔터가 좋다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K컬처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매력이 충분히 펀더멘탈하게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그러한 펀더멘탈 매력이 있는 섹터가 지금 크게만 해도 3개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이 있어서 저희는 뭐 상승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시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만 할 수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게 반도체, 방산, K뷰티 뭐 여기는 엔터까지 좀 저희가 그쵸. 넣어도 되겠죠.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방산은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만 그러면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 방산은 여전히 위로 밸류가 많이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는 뭐 방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반도체만큼 큰 섹터가 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순환적으로는 뭐 반도체로 옮겨가는 수요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방산도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기업이 있다면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K뷰티를 좀 많이 봤는데 K엔터에 대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K팝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텐센트 뮤직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용들의 컨퍼런스 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대부분 다 K-팝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들이 이번에 콘서트를 굉장히 잘 개최를 했다 하면서 얘기했던 콘서트도 지드래곤의 마카오 콘서트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들이 이번에 이제 신규로 출시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 디어유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블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1대1로 뭐 1대1의 느낌이긴 한데 1대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 1대 다긴 하지만 아티스트와 개별적인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런 것들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미 1억 명, 2억 명이 넘는 유료 구독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 구독자들한테 돈을 어떻게 더 받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K-팝의 팬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팬으로 이제 아티스트를 팔로우를 하면서 콘서트 티켓을 선 구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특혜들을 좀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이 팬덤 경제를 잘 경험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스스로 즐기지 않더라도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파괴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국내부터 해외까지 네. 같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팝 중에서도 네. 단순하게 아티스트들, 우리가 이제 요즘은 IP라고 하는데 네. 새로운 뭐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신작 앨범을 냈다, 뭐 이런 거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팬덤과 함께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쪽에 주목해 보라는 말씀이시니까, 네. 그러면 결국엔 국내 상장사로 보면 뭐 DOU라는 회사 아까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위버스라고 해서 이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네. 게 있죠. 예, 그 외에 또 있나요? 뭐 위버스랑 DOU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네네. 그들은 이제 플랫폼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가 대표적인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자면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DOU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확장을 해외하고 같이 하고 있다. 네.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텐센트 뮤직이 이제 네. DOU의 버블 서비스를 가져가면 DOU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텐센트의 QQ 뮤직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 네. 그 안에 이미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이나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구독료가 대략 한 6,000원 정도 되는 플랫폼에 네. 한 아티스트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또 6,0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나라 K-팝을 통해서 텐센트도 성장하고 DOU도 성장하는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랑 이렇게 협력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텐센트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로 올라와 네네. 있는 건데 저희는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공연 측면인데요. 중국에서의 공연이 잘 안 이루어졌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머니타이징이 좀 잘 안 돼 왔었는데 이러한 공연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지드래곤의 마카오 콘서트였던 것 같고, 본토에서 공연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뭐 마카오나 홍콩을 통해서 공연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중국에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DOU의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80만이 이미 중국인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 중에서 지금은 iOS 쓰시는 분들,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만 우리나라의 DOU 버블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훨씬 더 중국이 높기 때문에 네. 텐센트를 통해서는 더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약간의 변화의 가능성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K-엔터 중에서도 이 팬들하고의 이 팬덤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SF 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